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1월도 어느새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진부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쏜살과 같은 것 같습니다. 겨울이 가고 나면 봄이 올 것이기에 아쉬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져보기로 하는 요즘인데요. 얼마 전 정유미, 공유씨가 주연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이죠. 82년생 김지영.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인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 김지영이면서 딸아이를 가진 엄마이기도 하기에 깊이 공감하며 읽어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줄거리 소개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2015년 가을. 올해로 34살인 김지영 씨는 3년 전 결혼해 지난해 딸을 낳았고 3살 많은 남편 정대현 씨, 딸과 함께 서울 변두리 24평 아파트에 전세 거주 중이다. IT 계열 중견기업에 다니는 정대현 씨는 밤 12시 다 되어 퇴근하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출근했으며 작은 홍보대 행사에 다니던 김지영 씨는 출산과 동시에 퇴사했다. 시댁은 부산이고 친정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김지영 씨가 딸의 육아를 전담했다. 돌이 막 지난 딸 지원이는 지난 여름부터 단지 내 1층 가정형 어린이집에 오전 시간 동안 다니는 중이다. 김지영 씨의 이상 증세가 처음 감지된 날은 9월 어느 날이었다. 김지영 씨가 갑자기 베란다로 나가 창을 활짝 열더니 아침 식사 중인 윤대현 씨에게 돌아오며 말했다. 요 며칠 아침바람이 쎄야 하다 싶더니 오늘이 백로였네. 누런 눈에 하얗게 이슬이 맺혔겠네. 이제 호짬바 하나씩 들고 다녀 정서방.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장모님을 흉내내는 아내의 말투를 정대현 씨는 장난이라 생각했다. 최근 육아로 지쳤는지 허공을 바라보며 정신을 놓거나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는 했지만 원래 밝고 웃음이 많고 TV 개그 프로그램을 곧잘 따라해 정대현 씨를 웃기곤 하는 김지영 씨였다. 정대현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아내를 한번 안아주고 출근했다. 며칠 후 김지영 씨는 자신이 작년에 죽은 동아리 선배 차승현이라 말했다. 정대현 씨와 동기인 차승현 씨는 김지영 씨에게 3년 선배다. 김지영 씨는 여자 후배들을 잘 챙기는 차승현 씨와 졸업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만났고 김대현 씨와 김지영 씨가 만난 장소도 차승현 씨 결혼식 피로 현장이었다. 차승현 씨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다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산후 우울증을 겪던 김지영 씨는 많이 힘들어 있었다. 지원이를 재워놓고 오랜만에 부부가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는 중이었는데 김지영 씨가 갑자기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대연아, 요즘 지영이 많이 힘들 거야. 잘한다, 고생한다. 고맙다. 자주 말해줘. 이건 무슨 유체이탈 화법이야?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있다 김지영. 고생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정대현 씨가 귀엽다는 듯 김지영 씨의 볼을 살짝 잡았는데 김지영 씨가 그 손을 탁 치며 정색하며 말했다. 너 아직도 내가 한여름에 덜덜 떨며 고백하던 20살 차승현으로 보이니? 정대현 씨는 잠깐 얼어붙었다. 20년 전 한여름 운동장 한가운데서 차승현 씨가 좋아한다 고백했었다. 정대현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차승현 씨는 곧바로 마음을 접었다. 아, 너는 아니구나. 알겠어. 오늘 얘긴 못 들은 걸로 해. 이후로 차승현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대현 씨를 대했고 까맣게 잊고 지내던 두 사람만이 알던 옛 일을 지금 아내가 말하고 있었다. 그래, 너 좋은 남편인 거 아니까 지영이 이름 좀 그만 불러라. 에휴 짜식. 술 취했을 때 차승현 씨의 말버릇이었다. 정대현 씨는 머리카락이 삐죽 서는 것처럼 두피가 찌릿찌릿했다. 애써 태어난 척 장난치지 말란 말만 반복했고 김지영 씨는 딸아이 옆에 눕더니 바로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김지영 씨는 전날 밤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눈치였다. 정대현 씨는 취했더랬나 보다 안심하면서도 그런 끔찍한 주사가 있나 몸서리쳤다. 사실 취해 필름이 끊긴 거라고 믿기지 않았다. 고작 맥주 한 캔이었다.
추석이 되어 시댁에 갔을 때 일이 터졌다. 도착하자마자 김지영 씨는 점심 식사 후 시어머니와 추석 음식 재료를 사와 사골을 우리고 갈비를 재고 나물 재료를 손질해 데쳐 일부는 무치고 일부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전과 튀김을 만들 채소와 해산물을 씻어 정리하고 다음 날은 종일 추석 음식을 만드는 중간중간 식구들을 위한 밥을 차렸다. 다음 날인 추석, 시댁이 큰 집이라 명절마다 차례 음식 차리고 손님 치르느라 스트레스가 많은 정대현 씨보다 2살 어리고 김지영 씨보다 1살 많은 정수현 씨는 친정에 오자 뻗어버렸다. 김지영 씨와 정대현 씨 어머니는 푹 고아놓은 사골국물로 토랑국을 끓이고 새 밥을 짓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쳐 점심상을 차렸다. 점심상을 치우자 지원이에게 줄여 샀다며 색색깔의 원피스와 튜티, 머리핀, 레이스 양말을 잔뜩 꺼낸 정수현 씨는 역시 딸이 최고야 하며 조카가 예뻐 어쩔 줄 몰랐다. 김지영 씨가 과일을 깎고 내온 송편을 오물거리던 정수현 씨는 엄마, 송편 집에서 한 거야? 그럼 했지. 아이 참, 음식하지 말라니까. 사골도 끓이지 말고. 전도 시장에서 조금만 사고. 송편도 그냥 떡집에서 사. 엄마도 다 늙고 고생이고 지영이도 고생이고. 식구들 먹는 음식 만드는 재미지. 얘, 너 힘들었니? 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김지영 씨에게 묻는다. 순간 두 뺨에 사르르 홍조가 돌더니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스해지는 김지영 씨를 정대현 씨가 말릴 틈도 없이 김지영 씨는 대답했다. 아이고 사부인, 사실 우리 지영이 명절마다 몸살이에요. 정대현 씨가 급히 김지영 씨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김지영 씨가 그 손을 찰싹 쳐 떼내며 말했다. 정서방, 자네도 그래. 매번 명절 연휴 내내 부산에만 있다가 처가에는 엉덩이 한번 붙였다 그냥 가고 이번에는 좀 일찍 와. 잠시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거대한 빙하 위에 온 가족이 앉아있는 것 같았다. 정대현 씨 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지원애미! 지금 이게 어른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대현이랑 수현이랑 우리 가족 다 같이 얼굴 보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명절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대현 씨가 나섰지만 김지영 씨는 정대현 씨를 밀어내며 차분히 말했다. 사돈 어른,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3남매도 명절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야죠. 결국 정대현 씨는 아내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다. 얘가 아파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수연아, 진짜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세 식구는 옷도 안 갈아입고 그대로 차에 올랐다. 정대현 씨 부모님은 배웅도 않으셨고 정수현 씨가 옷반에 짐을 챙겨 트렁크에 넣어주며 당부했다. 지영이 말이 맞아 오빠.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괜히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무조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래. 알았지? 간다. 아버지한테 얘기 좀 잘해줘. 정대현 씨는 화가 나지 않았다. 막막했고 착잡했고 두려웠다. 먼저 정대현 씨 혼자 정신과에 찾아가 아내의 치료 방법을 상의했다. 스스로 증상을 자각 못하는 김지영 씨에게는 일단 잠을 잘 못 자고 힘들어 보여 상담을 권하는 거라 말했다. 김지영 씨는 안 그래도 요즘 기분이 가라앉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 육아 우울증인가 싶었다며 고마워했다. 1982년부터 1994년 김지영 씨는 1982년 4월 1일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위로 2살 많은 언니가 있었고 5년 후 남동생이 태어났다. 방 2개에 마루 겸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인 10평 남짓 단독주택에서 할머니와 부모님 3남매, 이렇게 6식구가 살았다. 김지영 씨에게 가장 오래된 기억은 남동생의 분유가루를 먹던 장면이었는데 가끔 엄마는 김지영 씨의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크게 벌리게 한 다음 혓바닥 위로 진하고 달고 고소한 가루를 한 숟갈 부어 넣어주곤 했다. 함께 살던 할머니 고순분 여사는 김지영 씨가 남동생의 분유를 먹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는데
먹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입과 코로 가루가 다 튀어나오도록 등짝을 맞았다. 할머니의 억양과 눈빛, 고개의 각도와 어깨의 높이, 내쉬고 들이쉬는 숨까지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메시지는 감히 내 귀한 손자것에 욕심을 내 하는 느낌이었는데, 남동생과 남동생의 몫은 소중하고 귀해서 아무나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 김지영 씨는 그 아무보다 못한 존재인 듯 했으며 언니도 비슷한 기분인 듯 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은 아버지, 동생, 할머니 순서로 퍼담는 게 당연했고, 모양이 온전한 두부와 만두, 동그랑땡은 동생 입으로 들어가는 반면 언니와 김지영 씨는 부서진 조각들을 먹는 게 당연했다. 젓가락, 양말, 내복 상하이, 책가방, 신발 주머니들이 동생 것은 온전히 짝이 맞는데 언니와 김지영 씨 것은 제각각인 것도 당연했다. 우산이 2개면 동생이 하나를 쓰고 김지영 씨와 언니가 하나를 같이 썼고, 이불이 2개면 동생이 하나를 덮고 김지영 씨와 언니가 하나를 같이 덮었고, 간식이 2개면 동생이 1개를 먹고 김지영 씨와 언니가 나머지 1개를 나눠 먹었다. 사실 어린 김지영 씨는 동생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 자신이 누나니까 양보하는 거고 성별이 같은 언니와 물건을 공유하는 거라고 자발적인 상황의 합리화에 익숙했다. 김지영 씨의 아버지는 사형제 중 셋째였는데, 첫째 형은 결혼도 하기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둘째 형네 가족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가 자리를 잡았고, 막내와는 유산 분배와 노모 부양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의절에 왕래를 안 하고 있었다. 형제들이 태어나고 자라던 시절은 살아남기도 힘에 부치던 시기였다. 고승분 여사는 남의 농사를 지어주고 남의 집 살림을 살아주고 본인 살림도 알뜰살뜰 꾸려가며 사형제를 악착같이 건사했다. 얼굴이 하얗고 손이 고운 할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할머니는 계집질 안 하고 마누라 때리지 않는 게 어디냐며 그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키워낸 아들들 중 자식 노릇을 하는 건 김지영 씨의 아버지뿐이었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허망하고 비참한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미안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을 넷이나 낳아 이렇게 아들이 지어준 뜨신 밥 먹고 아들이 봐준 뜨끈한 아랫목에서 자는 거다. 아들은 못해도 넷은 있어야 되는 법이야. 뜨신 밥 짓고 뜨끈한 아랫목에 요를 펴는 사람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지만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고, 살아온 역경에 비해 마음이 여유롭고 또래 시어머니에 비해 며느리를 아끼던 할머니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생각해 입버릇처럼 말했다. 아들이 있어야 한다. 아들이 둘은 있어야 한다. 김은영 씨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어머님 죄송해요 고개 숙이며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따뜻하게 며느리를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다.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김지영 씨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아가 미안하다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따뜻하게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다. 셋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김지영 씨가 태어나고 1년도 안 돼 3번째 아기가 찾아왔다. 김은영 씨와 김지영 씨를 받아준 할머니 의사는 복잡한 얼굴을 하고 몇 차례나 초음파 기계로 아랫배를 훑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애기가 참 예쁘네. 언니들을 닮아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울다 먹은 것을 다 토했고, 할머니는 구역질하는 며느리에게 화장실 너머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은영이 때도 지영이 때도 입덧이라고는 안 하더니 이번에는 웬 입덧이 이렇게 요란하다니. 쟤들하고는 다른 애가 들어섰는갑다.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참을 더 울던 어머니는 딸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뒤척이나 아버지에게 물었다. 만약에 지금 뱃속에 있는 애도 또 딸이라면 은영 아빠는 어쩔 거야?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냐고.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하게 낳아 키워야 한다 말해주길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벽을 향해 돌아누우며 대답했다. 말이 시가 된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소리 없이 베개가 흠뻑 젖도록 밤새 울었다. 정부에서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칠 때였다.
의학적 이유에 임신 중절 수술이 합리화된 게 10년 전이었고 딸이라는 게 의학적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성간별과 여아 낙태가 공고연했다. 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가 김지영 씨의 여동생을 지웠다. 아무것도 어머니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었다. 맹수에게 새끼를 잃은 동물처럼 울부짖는 어머니의 손을 꾹 잡으며 의사는 미안하다 말했다. 어머니가 미치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할머니 의사의 그 한마디 덕분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아이가 생겼고 남자인 아이는 무사히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그 아이가 김지영 씨보다 5살 어린 남동생이었다. 아버지의 직장은 불안정하거나 수입이 불규칙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단 공무원의 월급이란 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 6 식구 먹고 살기에 무척 빠듯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정해진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 셋을 돌보고 노모를 모시고 집안 살림을 온전히 맡아 책임지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쉼없이 찾아 헤맸다. 새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김지영 씨의 어머니는 재택근무를 선택했다. 실밥 뜯기, 상자 조립하기, 봉투 붙이기, 마늘 까기, 문풍지 말기. 가장 골치 아픈 부업은 문풍지 말기였는데 문풍지를 당기며 밀다 보면 끈끈이를 덮고 있는 종이 스티커에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살이 쉽게 베었다. 목장갑을 2개씩 끼고 일해도 어머니의 손에는 늘 피가 났다. 단가가 높아 그만둘 수도 없었는데 어머니는 점점 더 일을 많이 받았고 오래 했다. 아버지가 퇴근 후에도 문풍지를 말고 있는 날이 많아졌다. 국민학생인 김지영 씨와 김은영 씨는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숙제하다, 놀다, 쉬다 일을 거들었고 어린 남동생은 스펀지 조각과 포장 비닐을 찢으며 놀았다. 어느 날 야근하고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이 아직도 문풍지 더미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는 일을 꼭 애들이 있는 데서 해야겠어? 분주히 움직이던 어머니의 손과 어깨가 순간 우뚝 멈추더니 주섬주섬 포장된 문풍지 봉지들을 상자에 담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너저분한 스펀지를 커다란 비닐봉지에 쓸어 넣으며 말했다. 너 고생만 시키고 미안하다. 비지를 하던 어머니는 은영 아빠가 나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둘이 고생하는 거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혼자 이 집안 떼매고 있는 것처럼 앓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러라고 한 사람도 없고 솔직히 그러고 있지도 않잖아. 말은 그렇게 차갑게 뱉어놓고 어머니는 문풍지 부업을 그만두셨다. 어머니는 어린 김은영 씨에게 더 어린 김지영 씨를 맡기고 더 어린 막내는 나이 드신 할머니께 맡기고 미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간단히 커트와 파마 기술을 익히자마자 동네 아이들과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출장 미용을 시작했는데 손재주도 있고 의외로 수완도 있었던 어머니는 파마를 마친 할머니에게 자신의 립스틱과 펜슬로 기본적인 화장을 해주었고 아이들 커트를 할 때면 동생이나 하다못해 아이 엄마의 앞머리라도 서비스로 다듬어 주었다. 일부러 동네 미용실보다 조금 더 비싼 파마약을 썼고 파마약 상자에 광고 문구를 짚어주며 읽어주었다. 보이시죠? 두피 자국 없는 신제품, 인삼 성분 함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먹어본 인삼을 우리 어머니는 머리카락에 바르시는 거예요. 김지영 씨 어머니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았다. 김지영 씨 어머니 오미숙 씨에게는 위로 오빠가 2, 언니가 하나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1명 있는데 자라면서 모두 고향을 떠났다. 외가는 대대로 벼농사를 지으며 큰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세상이 변했고 예전처럼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 외할아버지는 당시 농촌 부모들이 대부분 그랬듯 자식들을 일단 도시로 보냈지만 그 많은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뒷바라지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마치고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다가 15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왔다. 2살 많은 이모와 청계천 방직 공장을 다녔는데 공장 동료들은 거의 또래의 여자애들로 나이도 배움도 집안 사정도 비슷비슷했다.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하고 일만 했고
뽀얗게 먼지가 날려 폐병을 얻는 이들도 많았으며 잠 깨는 약을 수시로 삼키며 누런 얼굴로 밤낮 없이 일해 받은 터무니없이 적은 돈은 대부분 오빠나 남동생들의 학비로 쓰였다. 아들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게 가족 모두의 성공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딸들이 기꺼이 남자 형제들을 뒷바라지했다. 큰 외삼촌은 지역 국립의대를 나와 모교 대학병원에서 평생 일했고 작은 외삼촌은 경찰서장으로 은퇴했다. 어머니는 오빠들이 자랑스러웠고 공장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 자랑스러운 오빠들은 경제력을 갖게 되자 막내 외삼촌을 뒷바라지했다. 막내 외삼촌은 서울의 사립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큰 외삼촌은 집안을 일으키고 가족을 부양한 책임감 있는 장남이라 칭찬받았다. 그제야 어머니와 이모는 사랑하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는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두 사람은 뒤늦게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어머니는 또 검정고시를 공부해 막내 외삼촌이 고등학교 교사가 되던 해 고졸이 되었다. 김지영 씨가 국민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일기장에 적어주신 한 줄짜리 메모를 물끄러미 보던 어머니가 문득 말했다.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냥 엄마인 줄 알았던 김지영 씨는 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웃어버렸다. 진짜야. 국민학교 때는 5남매 중에서 엄마가 제일 공부 잘했다. 큰 외삼촌보다 더 잘했어. 근데 왜 선생님 안 했어? 돈 벌어서 오빠들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 그때는 다 그랬어. 여자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 그럼 선생님 지금 하면 되잖아. 지금은 돈 벌어서 너희들 학교 보내야 하니까. 다 그래. 요즘 애엄마들은 다 이러고 살아.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김지영 씨의 어머니가 된 일을 후회하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치맛자락 끝을 꾹 밟고선 작지만 묵직하고 굳건한 돌덩이. 김지영 씨는 자신이 그런 돌덩이가 된 것 같아 왠지 슬펐다. 어머니는 김지영 씨의 마음을 알아채고 딸의 머리칼을 다정히 쓰다듬었다. 김지영 씨는 골목골목 20분은 걸어가야 하는 한 학년이 적게는 11반, 많게는 15반까지 있는 규모가 아주 큰 국민학교에 다녔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김지영 씨에게 학교가 말하자면 첫 번째 사회생활이었는데 그럭저럭 잘 해냈다. 적응 기간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2살 많은 언니에게 김지영 씨의 등교를 맡겼고 언니는 아침마다 시간표에 맞춰 동생의 책가방을 챙겨보냈다. 학교 생활의 첫 번째 난관은 남자 짝꿍의 장난이었다. 김지영 씨에게는 장난보다 괴롭힘이나 폭력처럼 느껴져 울며 언니나 어머니에게 하소연해 보았지만 언니는 남자애들은 원래 유치하니 그냥 무시하라 했고 어머니는 친구가 놀자고 장난치는 걸 울고 불고 한다고 오히려 김지영 씨를 혼냈다. 짝꿍은 어느 날부턴가 김지영 씨를 툭툭 건드리는가 하면 지우개, 연필, 자 같은 학용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거나 김지영 씨의 가방과 실내 주머니를 엉뚱한 자리에 갖다 놓아 한참을 찾아 헤매게 했다. 어느 이른 여름 김지영 씨가 자꾸 발에 땀이 차 실내화를 벗어놓고 수업을 듣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짝꿍이 김지영 씨의 책상 아래 놓여있는 실내화를 힘껏 걷어찼다. 실내화는 책상 사이길로 쭉 미끄러져 교탁 앞까지 나갔다.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고 선생님은 얼굴이 벌개져 교탁을 내리치며 물었다. 이 실내화 누구 거야? 김지영 씨는 무서워 선뜻 대답 못하고 팔꿈치로 짝꿍을 치며 낮게 말했다. 내가 했잖아. 짝꿍은 고개를 더 숙이며 내 실내화 아니잖아. 했다. 어쩔 수 없이 김지영 씨가 손을 들었고 교탁으로 불려나간 김지영 씨는 반 아이들 모두 보는 앞에서 혼났다. 그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김지영이 한 거 아니에요 했다. 통로 건너편 맨 뒷자리에 앉은 여자아이였다. 김지영 실내화인데 김지영이 안 했어요. 제가 봤어요. 선생님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여자아이에게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누가 했어? 여자아이는 난처한 듯 대답하지 못하고 범인의 뒤통수를 보고만 있었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시선도 모두 같은 곳을 향했다. 짝꿍은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실토했고 선생님은 김지영 씨를 혼낼 때보다 2배는 큰 목소리로 짝꿍을 혼냈다. 너 그동안 지영이 많이 괴롭혔지?
선생님이 다 보고 있었어. 집에 가서 지영이 괴롭혔던 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적어서 내일 가져와. 엄마랑 같이 쓰고 끝에 엄마 사인도 받아와. 짝꿍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에 갔고 선생님은 김지영 씨를 교실에 남게 했다. 혼이 날 줄 알고 긴장하고 있던 김지영 씨에게 선생님은 뜻밖의 사과했다.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무조건 혼내 미안하다. 선생님이 지혜롭지 못했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김지영 씨는 마음이 스르르 풀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나 부탁이 있느냐 묻자 김지영 씨는 꺽꺽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흑 바꿔주세요. 선생님이 김지영 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근데 지영아, 선생님은 벌써 눈치채고 있었는데 지영이는 모르는 것 같네. 짝꿍이 지영이를 좋아해. 김지영 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 눈물이 뚝 멈췄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남자애들은 원래 좋아하는 여자한테 더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그래. 이렇게 오해한 채로 짝 바꾸지 말고 이번 기회에 둘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좋아한다고? 좋아한다면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김지영 씨는 혼란스러웠다. 이제껏 당해온 것도 억울한데 친구를 오해하는 나쁜 아이가 되기 싫었다. 싫어요.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다음날 김지영 씨는 키가 커서 맨 뒷자리 혼자 앉던 남학생과 짝꿍이 되었다. 둘은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3학년이 되며 일주일에 2번 학교에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밥 먹는 속도가 느린 김지영 씨에게는 그 시간이 무척 고역이었다. 다니던 국민학교가 학교 급식 시범학교였는데 점심시간이면 번호대로 한 줄로 서 급식실에 가 밥을 먹었고 급식실이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 얼른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동안 김지영 씨는 숟가락 가득 밥을 떠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3학년 담임선생님은 밥을 조금 배식받는 것도 남기는 것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식사 종료 5분 전부터 선생님은 남은 아이들 주변을 돌아다니며 얼른 먹으라 재촉하며 식판을 탁탁 두드렸다. 먹던 밥이 목에 컥컥 얹히는 것 같았다. 김지영 씨는 49명 중 30번이었다. 남학생이 1번부터 27번, 여학생이 28번부터 49번이고 번호는 생일 순서로 매겨졌다. 그나마 김지영 씨가 4월생이라 30번째라도 밥을 받았지. 생일 늦은 여자아이들은 앞번호 아이들이 다 먹고 일어설 즈음에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밥을 늦게 먹는다고 혼난 아이들은 대부분 여자아이들이었다. 선생님 컨디션이 유난히 좋지 않은 날이었다. 늘 마지막까지 남아 밥을 먹던 아이들 몇 명은 그날도 눈치를 보며 밥을 삼키고 있었고 선생님은 밥풀과 멸치가 아이들 얼굴에 튀어오를 정도로 식판을 두드리며 화를 냈다. 몇몇 아이들은 입에 가득 밥을 문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졸지에 눈칫밥에 눈물밥을 먹은 아이들은 종래 후 떡볶이집에 모여 불만을 쏟아냈다. 자꾸 옆에서 먹으라고 재촉하니까 더 안 먹혀. 일부러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먹는 게 느린데 어쩌라고. 김지영 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선생님의 행동은 옳지 않다. 정확히 어떤 지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지적할 수 없지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었다. 말없이 앉아있던 유나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불공평해. 매번 번호 순서대로 밥 먹는 거. 먹는 순서를 다시 정하자고 해야겠어. 감히 선생님께 할 수 있는 말인가. 김지영 씨는 잠깐 생각했지만 유나라면 해도 될 것 같았다. 유나는 공부도 잘했고 유나 엄마는 육성회장이었다. 금요일 학급회의 시간이 되자 유나는 정말 손을 번쩍 들고 건의했다. 급식 먹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호 순서대로 배식하니 뒷번호 아이들은 늦게 급식을 받게 되고 늦게 먹을 수밖에 없다. 매번 1번부터 밥을 먹는 것은 뒷번호 아이들에게 불리하다. 배식 순서를 정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유나가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을 똑바로 보면서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했고 선생님은 변함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실룩였다. 교실 분위기가 팽팽하게 당긴 고무줄처럼 아슬아슬했는데 잠시 유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선생님이 싱긋 웃더니 대답했다.
다음 주부터는 49번부터 거꾸로 배식받는다. 한 달에 한 번씩 번호를 바꾸자. 끝번호 여자아이들이 환호를 질렀다. 급식실 들어가는 순서는 바뀌었지만 급식실 안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선생님은 여전히 늦게 먹는 아이들이 체할 정도로 윽박질렀고 떡볶이집 멤버 6명 중 2명은 여전히 하위 그룹에 속했다. 김지영 씨는 어차피 중간 번호라 배식 순서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왠지 늦게 먹으면 지는 기분이 들어 악착같이 밥을 먹었고 하위 그룹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절대 권력자에게 항의해서 바꾸었다. 유나에게도 김지영 씨에게도 끝번호 여자아이들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4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투표해서 반장을 뽑았다. 3년 동안 6번의 투표를 했는데 김지영 씨네 반은 6번 모두 남학생이 반장이 되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똘똘한 여자아이를 대여섯 명을 정해놓고 심부름도 시키고 채점이나 숙제도 시켰다. 확실히 여자아이들이 더 똑똑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아이들 역시 선생님과 같은 생각이었지만 반장 선거를 하면 꼭 남학생이 뽑혔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어머니가 신문을 보다 놀라운 듯 말했다. 요즘 국민학교에는 여자 반장이 엄청 많아졌대. 40%가 넘는단다. 우리 은영이랑 지영이 클 때는 여자 대통령도 나오겠네. 그러니까 김지영 씨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자 반장이 채 절반이 되지 않았고 그것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라는 뜻이다. 그리고 미화부장은 여학생이, 체육부장은 남학생이 했다. 선생님이 시키든 아이들이 지원하든 꼭 그랬다. 김지영 씨가 5학년 때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신축 빌라 3층, 방 3개에 거실 겸 주방 하나, 화장실과 욕실이 현관 안에 다 있어 집에 한번 들어오면 신발을 신고 이동할 일이 없는 집이었다. 아버지의 월급에 어머니의 수입까지 차곡차곡 모으고 불린 덕이었다. 자매의 방이 생겼다. 가장 큰 방은 부모님과 막내 동생이 썼고 다음으로 큰 방은 김지영 씨와 언니가 썼고 가장 작은 방은 할머니 방이 되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전처럼 자매가 할머니와 한 방을 쓰고 남자애가 따로 방을 써야 하는 걸 아니냐 했지만 어머니는 확고했다. 연세도 많으신 할머니가 혼자 라디오도 듣고 불경도 듣고 낮잠 주무실 수 있게 방을 따로 내드려야 한다고 했다.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방은 무슨 방. 어차피 밤마다 베개 끌어안고 안방으로 쪼르르 올 텐데. 너 혼자 잘래? 엄마랑 잘래? 7살 막둥이는 절대 엄마와 잘 거라고 방 따위는 필요 없다 주장했고 어머니는 자매의 방을 꾸며주려고 아버지 몰래 따로 돈을 모아두었다 했다. 새 책상 2세트를 사서 해 잘 드는 창가에 나란히 놓고 옆 벽면에 새 옷장과 책장을 놓았고 1인용 요 이불 베개 세트를 하나씩 새로 사주었다. 그리고 맞은편 벽에는 커다란 세계지도를 붙이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여기 서울 좀 봐. 그냥 점이야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점 안에서 복작복작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다. 다 가보진 못하더라도 알고는 살라고. 세상이 이렇게나 넓다. 1995년에서 2000년. 김지영 씨는 집에서 15분쯤 걸어가야 하는 중학교에 다녔다. 언니도 같은 중학교를 다녔는데 언니가 입학할 때만 해도 여중이던 학교는 김지영 씨가 입학할 때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출생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나라였다. 김지영 씨가 태어나던 해 여아 100명당 남아 106.8명이던 성비는 1990년대는 남아 116.5명이 되었다. 자연적인 출생 성비는 103명에서 107명이다. 평범한 학교였다. 작고 낡은 공립중학교. 복장 규정이 좀 빡빡했는데 유난히 여학생들에게 엄격했다. 김은영 씨 말로는 남녀공학이 되며 더 심해졌다고 했다. 교복 치마는 무릎을 덮어야 했고 엉덩이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아야 했다. 얇고 하얀 하복 셔츠는 속이 많이 비쳤는데 셔츠 안에는 흰색 러닝 셔츠를 반드시 입어야 했다. 끝나시도 안 됐고 면티도 안 됐고 색이 있거나 레이스가 있는 것도 안 됐고 브래지어만 입는 것은 절대 안 됐다. 겨울에는 비치지 않는 학생용 검정 스타킹만 양말을 더 신지 않고 구두에 신어야 했다. 한겨울 양말도 없이 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다니려면
발이 너무 시려워 딱 울고 싶었다. 한 번은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다 교문에서 붙잡힌 여학생이 왜 남학생들만 면티와 운동화를 허용하느냐 항의했다. 선도부 교사는 남자애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 답했다. 남자애들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도 가만히 안 있잖아.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하다못해 말뚝박기라도 한다고.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와이셔츠 목까지 닫아 입고 구두 신고 다니라 하겠어. 여자애들이라고 싫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치마에 스타킹에 구두 신겨 놓으니 불편해서 못하는 거라고요. 저도 국민학교 때는 쉬는 시간마다 말뚝박기하고 사방치기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그랬어요. 결국 여학생은 복장 불량에 괘씸죄까지 더해져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돌아야 했는데 교사는 쭈그려 앉을 때 치맛단을 잘 붙잡으라 말했지만 여학생은 끝까지 치맛단을 추스리지 않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빼꼼빼꼼 속옷이 보였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자 선생님은 오리걸음을 중단시켰고 학칙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도부와 선생님들은 여학생들의 면티와 운동화를 모른 척했다. 함께 적발되어 교무실로 끌려가던 같은 반 아이가 왜 치맛단을 붙잡지 않았냐 그 여학생에게 물었는데 이 옷차림이 얼마나 불편한지 두 눈으로 확인하라고 했다. 학교 앞에는 유명한 바바리맨이 있었다. 흐린 날이면 여학생 반인 2학년 8반 교실에서 잘 보이는 공터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김지영 씨는 2학년 때 8반이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른봄 3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 일진으로 불리던 아이 하나가 창틀에 팔을 걸치고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유후 야유인지 환호인지 모를 소리를 질렀다. 좀 논다는 아이들 몇이 창가로 몰려가 오빠 오빠 한 번 더 외쳤다. 그리고는 박수를 치며 넘어가듯 웃었다. 김지영 씨는 창가에서 먼 자리에 앉아 고개만 쭉 내밀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교실이 아수라장일 때 갑자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거기 창가에서 소리 지른 너희들 나와! 다 앞으로 나와! 선생님은 4-5명을 교무실로 데려가 단체 기합을 주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교실로 돌아온 일진은 창너머로 침을 탁 뱉었다. 아 씨발 벗은 새끼가 잘못이지 우리가 잘못이야? 변태 새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한테 반성을 하래. 뭘 반성하라는 거야? 내가 벗었어? 아이들은 고개를 돌리고 킥킥 웃었다. 침을 몇 번 더 뱉고도 일진은 화를 사귀지 못하는 듯 하더니 늘 지각하던 반성문 멤버들은 그날 이후 가장 일찍 등교해 오전 내내 엎드려 잤다.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터졌다. 이른 아침 골목에서 일진은 바바리맨과 마주쳤고 넷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준비한 빨랫줄과 허리띠로 바바리맨을 묶어 근처 파출소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래서 바바리맨이 어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5명은 근신처분을 받았고 학생부실에서 반성문을 쓰고 운동장과 화장실 청소를 하다 돌아온 아이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가끔 선생님들이 지나가며 아이들의 머리를 꽁 쥐어박았다. 여자애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학교 망신이다 망신. 선생님이 지나가면 일진은 낮게 씨발 하고는 창밖으로 침을 뱉었다.